예, 204쪽에 점유모 청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먼저 점유물 반환 보세요. 204조. 시험에 나오면 거의 집중적으로 반환해서 출제가 되는데 제목에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죠. 점유 회수를 점유물 반환이라 하고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서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침탈당한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결론은 누구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냥 그렇게 쓰면 될 거를 말을 돌려가지고 좀 어렵게 써놨는데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못한다는 얘기고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 그러니까 점유회수라는 건 일단 근거가 되는 건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말하고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은 소유물 반환이라 하고지 점유회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회수란 말이 나오면 일단 뭐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유권에 근거한 건데 첫 번째 점유권에 의한 반환은 침탈 시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세 번째,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좀 보면 침탈 시에 해야 한다. 이 침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가는 걸 침탈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절취,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 침탈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사기당한 물건이 있어요. 사기당해서 교부해준 물건. 그럼 사기당해서 자기가 넘겨준 거면 이건 침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이건 자기 의사로 스스로 넘겨준 거죠. 그러면 사기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실물. 유실물은 제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니까 이건 침탈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실물에 대해서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사기당한 물건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침탈 시에만 인정이 돼요. 자, 두 번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갑이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였는데 을이 물건을 침탈,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물권적 청구는 지금 몇 개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도 되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도 돼요. 근데 을이 그 물건을 병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점유자는 병인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인도받은 모습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 내고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돈 내고 샀다 이러면 그건 포괄승계예요? 특별승계예요? 특별승계. 특정승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돈 내고 샀다. 특별승계일 수도 있고 또는 상속을 받았다 이러면 포괄승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돈 내고 샀는데 이게 침탈물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침탈물인 걸 알면서 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때 누구에게는 못하는 거냐면 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만 못하는 거냐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못하고요. 그리고 이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요 1년이라는 것이 바로 출소기간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소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1년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송상으로 행사를 1년 안에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으로 나오는 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점유권에 기한 제거,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출소기간이 아닌데 점유권과 관련되어서 물권적 청구는 1년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의 제한을 보셨어요. 침탈 시에 해야 되고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하고 1년 안에 해야 되고 이게 점유물 반환인데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볼 때는 항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213쪽을 한번 보세요. 213쪽에 213쪽에 이번에는 이제 점유권에 기한 게 아니라 뭐에 기하는 거야? 소유권에 기한 게 나와요. 소유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볼 때는 침탈 시에만 해야 한다.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한다. 1년 안에 해야 한다. 이런 제한 사유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소유물 반환 청구는 법조문이 깔끔해요.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마지막에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한은 전혀 없다는 점. 그러면 제가요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주워갔대요. 그럼 저는 그 주워간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점유물 반환 언제 한다고요? 침탈 시에. 그럼 잃어버린 거면 침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건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기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침탈당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버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뭐에 기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100년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점유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권에 기해서는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에 기해서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고 다만 누구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뭐 대표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취득시효 완성자, 유치권자, 전세권자 이런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에게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내가 돈 내고 샀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을 미등기 매수인 또는 미등기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돈 내고 사서 인도받았는데 등기를 안 받아왔다. 현재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매매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등기 안 했대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면 아직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내 거야 줘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가 돈 받고 팔아놓고 등기 안 넘겨주고 내 거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냐면 돈 내고 산 미등기 양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제한은 없지만 누구에게 못한다고요? 점유할. 또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점유 취득시효 20년의 점유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죠? 갑에게 등기 안 받아왔으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근데 갑이 을에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아직 소유자,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제한 사유는 그거밖에 없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니까 보시고요. 자, 돌아오셔서 구별되셨죠? 그럼 결론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랑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랑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해요? 당연히 소유권이죠. 본권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 다음에 205쪽에요. 205쪽의 마지막에 예방 좀 볼게요. 괄호 3번의 예방. 206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러니까 현재 침해는 없는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에서 시험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또는이에요. 또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지 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침해는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면 혹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 담보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예방 조치도 완전히 취하고 담보물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예방 또는 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예방과 및 이런 말 쓰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죠. 211조를 보죠.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자기 거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참고사항인데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집 표면에만 미쳐요? 지하, 지상에 미쳐요? 그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하와 지상까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일까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될까요? 부합이 되죠. 하나로 본다고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외 보면 뭐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 한 토지와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건물은 토지와 하나일까요? 별개일까요? 별개죠. 땅 사면 부록으로 건물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별개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별개. 미치지 않고. 여기에 농작물을 심었어요. 농작물. 자, 이 농작물은 토지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 이건 경작자 거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 이제 돌덩이가 있는데 자연석이에요. 원래 있던 돌. 그 원래 있던 자연석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일까요? 이건 토지의 일부예요. 근데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각된 석불이 있었다. 인공적으로 조각된 석불이 있으면 이건 토지의 일부로 볼 수 없다.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고, 이 땅 밑에 천연 지하동굴이 있어요. 천연 지하동굴이 있다. 그럼 이 지하동굴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루었죠. 토지와 하나로 보는 거고, 땅 밑에 돌덩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돌덩이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일까요? 일부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돌덩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다. 광물이다라고 하면 이건 토지 소유권과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다뤄요. 그래서 광업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지중해 있는 토사와 암석은 토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밑으로 물이 흘러요. 지하수나 온천수. 자, 지하수나 온천수는 독립한 물건으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뤄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물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건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부합에 관한 문제고, 이 부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험에 저당권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빌려주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토지에. 그러면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나무는 토지와 함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 토지는, 이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하나예요. 하나,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만 취득해요? 나무도 취득해요? 저 별도의 공시하지 않는 한 나무도 넘어가요. 이게 결국 부합의 법리예요. 부합의 법리.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그럼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안 미치죠. 이건 별개니까. 그런 취지로 다 똑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또는 종물 이런 것에 전부 다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교재 있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봤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으로 중요한 취득쇼가 나옵니다. 취득쇼가 다음 페이지에 점유 취득쇼 나오죠. 조문을 한번 볼게요. 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요건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한다고 했어요? 20년. 그러면 이건 사실 점유취득쇼라는 이 규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거예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거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얘는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만 취득한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의 예외, 바로 그게 점유취득쇼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210조까지 나와 있고 210조에 등기부 취득쇼 나오는데 등기부 취득쇼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점유취득쇼. 원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쇼와 등기부 취득쇼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쇼는 출제 비중이 매우 낮고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은 점유취득쇼만 잘 보시면 되는데 점유취득쇼는 요건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쇼가 완성됩니다. 선의무과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의무과실은 점유취득쇼의 요건이 아니에요. 소유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 점유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은 거의 얘 때문에 본다라고 했어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러면 자주고 아까 뭐 빌렸다 이러면 타주라고 했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기함으로써.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A는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요? 갑. 그러면 이때 갑이 시효를 완성한 A에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아까 우리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두 개 봤잖아요. 미등기 양수인하고 시효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등기 절차에 협조할 사람이지 이 갑이 A에게 내 땅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럼 이건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채권적이에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그럼 얘 상대방이 누구냐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취득쇼를 완성했을 당시 2000년이죠. 완성했을 당시에 소유자가 A의 상대방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 A의 상대방은 누구라는 거예요? 갑이죠. 갑.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에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를 넘겨줬어요. A의 상대방은 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취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이 A는 등기 못 받아와요. 그래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취득쇼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완성했을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봤어요. 중요한 게 완성되기 전에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서 2001년에 등기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완성 전에 넘어간 게 아니라 완성 후에 넘어갔죠.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 A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갑. 그럼 얘는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A는 자기 상대방이 아닌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 전에 바뀌는 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취득쇼가 완성되기 전에 바뀌었느냐 후에 바뀌었느냐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쇼가 완성되었을 때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요.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쇼가 완성되었다면 점유자는 최종 명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최종 양수인은 시효 완성 전에 받은 사람이에요? 후에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전 양도되다가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20년이. 그러면 최종 양수인은 완성 후에 받은 거예요? 전에 받은 거예요? 전에 받은 거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이 걸리니까.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내 상대방이 아니니까 채권적인 권리밖에 없는 사람이 등기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상대방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만약에 갑에게 다시 복귀가 되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할 수 없는데요.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바뀌면 이때를 뭐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이 되면 이때부터 또 몇 년만 더 지나면 되는 거예요. 20년만 또 지나면 돼요. 지나고 나면 뭐 금방 가죠. 예. 우리 판례 그래서 얘를 1차 취득쇼다라고 하고요. 얘를 2차 취득쇼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받을 수 없는데 이때로부터 다시 2차 취득쇼가 완성되면 그때는 당연히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그러면 A가 취득쇼를 완성했는데 등기가 나중에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A는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A가 갑을 상대로 야, 왜 등기를 나 안 주고 을 줬어? 물어내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법행위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A가 갑에게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근거는 채무불이행일까요? 불법행위일까요? 아까 우리 위법행위는 둘 중에 하나인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계약상의 권리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이고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면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A와 갑 사이에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얘네들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한 적 없어요. 계약한 적 없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채무불이행만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냈는데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A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A와 갑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예요. 틀려. 계약한 적 없죠. 얘는 취득시효라는 법률 규정으로 갖는 권리지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니까 일단 불법행위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A가 야, 왜 나한테 등기 안 줬어? 물어내라고 하면 갑이 손해배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 내 땅 내가 팔았는데 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막 화내면서 물어내라고 해요? 손해배상을 해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A가 갑에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니 등기를 주시오라고 청구합니다. 근데 얘 주기 싫어서 팔아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갑이 이걸 처분할 때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갑이 이 부동산을 팔 때 알고 팔았다고 볼까요? 모르고 팔았다고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팔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알면 얘가 시효를 완성한다는 걸 알면 얘가 저지했을 테니까 몰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하면 갑은 줄 필요 없는데 만약에 알면서 팔았다 이런 말 나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갑이 그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냐를 확인하시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208쪽에 1번에 평온공연 자유점에 다 보셨고 2번에 20년간 계속돼야 한다. 자, 오른쪽에 보면 둘째 줄에 예를 들어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 점유를 한 경우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에서 점유라는 말을 쓰면 직접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년은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 10년은 임대차에 줬다. 그럼 10년은 간접 점유한 거죠. 시효 취득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받아오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갑에서 을로 등기가 2009년에 넘어갔어요. 시효 완성이 2010년에 됐다.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넘어갔으니까? 전에. 그래서 니은에 보면 니은에 취득 시효 완성 뭐라고 되어있어요? 전. 이게 핵심이에요. 전.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디귿은 취득 시효 완성 전이 아니라 후라고 되어 있죠. 후. 그러면 등기 받아올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고. 근데 맨 밑에 동그라미 A번을 보면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11년을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B번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다는 거고 C번 한번 보세요. C번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A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만 문제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죠. 화살표에 10번 마지막에 화살표에 오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만약에 갑에게 복귀되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지금 안 보셔도 된다고 했고 4번에 취득시효 효과가 나오죠. 반가로 1번 등기 전의 효과입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 명의는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수인과 똑같이 이 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에게 반환 청구나 또는 뭐 지료 물어내라 이런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기 후의 효과가 나오죠. 1번.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원시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시 취득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승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 소유자가 된다고 했죠. 얘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대표적으로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취득시효 완성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 소유자에게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를 모두 다 승계해야 될까요? 전부 소멸될까요? 전부 소멸돼요. 내가 처음이니까 종전에 달려있던 건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는 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고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여기서 이 A가요. 2000년에 완성해서 등기를 했대요. 그럼 등기를 하면 이제 A가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데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80년부터 점유를 했을 때부터 계속 소유자였던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등기했을 때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이 점유 개시 시부터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익을 얘한테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야? 줄 필요 없는 거죠. 내 거였어요, 원래.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들, 특히 수험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부합이 나오죠, 부합. 부합은 아까 보셨는데 조문만 한번 볼게요.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부합이 되려면 그 부합된 물건이 기존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합이 됐다는 건. 부합이라는 건 하나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여기다가 물건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치한 물건이 뭐냐면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이런 거예요. 그럼 벽걸이 TV나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과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게 탈부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임대인 건물에 부합되어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근데 얘가 임대차에서 뭘 설치했냐면 위에 천장의 하판을 모두 교체하고요. 뭐 벽을 덧댔다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뭐 베란다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께 돼요? 임대인께 되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건 저당권 때문이에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설치한 물건이 부합되어 있는 상태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왜냐하면 부합되면 하나로 보니까. 대표적인 판례가 이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지하에 보면 여기 이제 주유기가 있죠. 유류 저장 탱크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보면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주유기 밑에는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우리 판례는 주유소에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된 것으로 봐요. 그럼 만약에 주유소 토지를 팔면 땅만 팔리는 거예요? 탱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고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락인은 주유소 토지뿐 아니라 뭐까지? 유류 저장 탱크까지 전부 다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당권에서 보게 될 거니까 봐두시고요. 근데 아까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데 만약에 뭘 했으면 뭐 명인방법이나 등기했으면 그때는 안 미치는 건데 중개사법 시간에 명인방법 이런 거 공부하셨나요? 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우리 볼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나무에 미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비교한 게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되는 일이 없어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경제학자 거니까. 구별되셨어요? 우리 아까 뭐 봤냐면 또 자연석 이런 거 봤잖아요. 자연석은 별개예요.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부합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저당권 가서 한번 또 볼 거고. 자, 오른쪽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아까 보셨죠?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아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제한 사유가 있었죠? 첫 번째, 언제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침탈 시에만. 사기당한 물건 안 된다고 했고, 자, 두 번째, 누구에게는 안 된다 그랬죠?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 한다고 했고,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기간 얼마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렇죠? 1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소유물 반환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누구에게만 안 하면 된다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 취득시 완성자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오면 맨 밑에 214조 있죠? 14조 한번 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첫째 줄은 제거 청구고요. 뒤에는 예방 청구를 같이 규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됐어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아까 점유권에 기한 예방은 예방 또는 담보 같은 말이죠. 둘 다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만 해야 한다는 점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 보면 공유관계에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죠.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당연히 공유만 보는데 공동소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소유는 뭘 말하냐면 공유를 보통 보죠. 공동소유의 형태. 공동소유라는 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인 것을 공동소유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는 건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냐면 구별에 대한 기준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나눠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건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가 없어요. 매우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 근데 총유는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가 매우 견고한 단체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그럼 합유는 중간 단계겠죠?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단체주의적인 성향. 자, 공유는, 시험은 뭐 공유에 집중돼요. 합유와 총유는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공유는 이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가 완전 개인주의, 모래알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 개인들마다 완전히 독립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유하면 개인들이 다 뭘 가져요? 각자 지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겠죠? 그럼 공유에서 지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독립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왜냐하면 이건 완전 개인주의니까 내 집은 내가 파는데 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처분은 동의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리고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해요.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분 가지고 내가 쪼개겠다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분의 1 지분권자가 나 싫어. 이거 분할하자 라고 청구하면 을과 병이 합치면 3분의 2가 되겠죠? 얘네들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무조건 분할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합유라는 것은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냐면 합유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이 합유라는 건 민법상 조합계약.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조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각하면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상 조합계약은 동업계약. 그러면 동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돈 투자해서 물건을 샀다면 그 소유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유라고 불러요. 갑이랑 을이랑 친구인데요. 친구들이 동업을 하려고 조그만 땅을 하나 샀어요. 포장마차 하려고. 1억 원씩 보탰대요. 1억 원씩. 그러면 우리 동업을 하면 투자한 만큼의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얘들도 1억 원씩이면 2분의 1씩 지분을 가져요. 합유도 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지분을 처분할 때 공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까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이건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갑이 합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을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 날부터 누구랑 동업을 해야 돼요? 병이랑. 동업이라는 건 당사자를 매우 존중하는 법률 제도인데 동업자가 자유롭게 바뀌어버리면 장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합유물 둘이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동업하고 있는 합유물을 분할해버리면 동업이 유지될 수 있어요? 깨져요? 깨져요. 그러면 조합이, 동업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 분할은 할 수 없어요. 얘들이 정 이걸 분할하고 싶으면 뭐부터 깨야 돼요? 동업을. 조합을 깨면 얘네들 사이에 이제 인적 결합 관계가 남아요? 없어져요? 동업을 깨버리면 인적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아지죠? 공유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합유물을 분할하려면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자, 갑걸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동업을 하다가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이 합유 지분을 상속받아 승계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동업하고 있다가 사망하면 얘가 합유 지분을 승계받아 상속하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요. 만약에 합유 지분이 상속되면 을은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상속, 그 집에 말 엄청 안 듣는 애 하나 있었거든요. 얘랑 같이 동업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그냥 민법상의 합유, 쪼만한 동업체를 말하는 거지 법인 설립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뭐 길 가다 오면 예를 들어 제가 친구랑 뭐 황금알 당구장 돈 1억 원씩 보태서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제가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제 친구는 동업자가 막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유.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법인 단체. 비법인 단체의 소유 형태입니다. 비법인 단체는 대표적으로 교회, 종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요. 사람이 되려면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사람이 되고 법인은 언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죠?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돼요. 근데 단체적인 구성원 다 갖췄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법인 단체라고 불러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교회, 종중 또는 뭐 동창회,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중, 동창회 생각해 보시면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창회장이 있고 조직 다 갖췄잖아요. 근데 동창회나 종중이 법인 설립 등기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단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비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단체적인 외형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 비법인 단체가 소유한 형태를 총유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땅을 샀다, 종중이 땅을 샀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 땅이냐?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땅이에요? 교회가 땅 사면 누구 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교회 땅, 하나님 땅 이러면 안 되고 교회 신도, 구성원들의 총유 상태라는 거예요. 종중이 땅 샀어요? 누구 땅이라고요? 종중원, 종중 구성원이 함께 소유한 형태를 총유라고 불러요. 종중원에요. 종중원에 여성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는데 우리 판례가 변경이 됐죠. 왜 변경이 됐냐면 이 종중 땅들이 이제 개발붐을 타고 이제 국가에 수용되고 막 이래요. 그럼 수용되면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은 누가 갖는 거야? 종중의 구성원이. 왜냐하면 총유 상태였으니까. 그럼 종중의 구성원이 나눠 갖는 건데 남성만 구성원이면 누구만 받겠다는 거야? 남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열받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우리도 구성원이지 왜 니들만 구성원이냐? 그랬더니 남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인 남성만이 종중원이 되는 건 관습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을까요? 헌법 11조에 가면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여성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가져라라고 판시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럼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은 교회 지분권이 생길까요? 있을 수 없죠. 종중에다가 종중 발전기금 냈다고 내가 종중 지분권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아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는 완전 개인주의니까 개인마다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고요. 이건 완전히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합유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단체주의 성향이 합쳐졌어요. 그럼 개인주의라는 건 개인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동업이라는 단체주의적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총유는 완전 단체주의잖아요. 아예 뭐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인정하는 지분이라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유를 설명하면서 뭔가를 각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면 무조건 틀려요. 이건 전부 다 총회결의 같은 걸 얻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공동소유 형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합유와 총유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면 거의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되는 건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뭐부터 나오냐면 공유부터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공유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옵니다. 다음 주, 오늘 시간표가 좀 바뀌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화요일 날 수업이에요. 네, 화요일 날. 네, 박 선생님이 다치셔가지고, 병원 때문에 바꿨고요. 화요일 날 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